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 단장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셨고요. 네 분의 패널도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선 열차가 달리고 달려서 이제 11일 후면 종점입니다. 더 갈 수도 없지요. 유권자들은 어떤 대통령을 향해 달리고 있을까요? 민심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일까요? 잠시 후에 대선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씁쓸하고 참 아픈 얘기입니다만 지난 정권도 분명 우리 일이었고 우리의 역사였기에 오늘도 잠깐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재판 이제 진행 중인데요. 40년 지기 박근혜 최순실 제갈 길 가나 재판을 이제 따로 받고 싶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40년 지기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최순실 박 전 대통령 마주하기를 아주 꺼려하고 있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얘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언급을 자제 중이지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배신감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모두 공모 관계는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진실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분리 재판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양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원에서는 지금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동계센터 후원 강요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최순실 일괄 선고 방침. 그래서 오늘 법원에서는 이 재판이 열렸는데 결심 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고려해서 일단 연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아까 그거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아니 취임사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사 문건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자, 과연 어떤 결론이 날까요? 서영호 소장, 네. 왜 이 균열 조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머무는 개가 머무는 개 나무란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은 난 이래봬도 헌법 위반이야. 난 대통령 출신이야라는 것 같고 최순실 씨는 소위 말해 법률 위반, 사기라던가 사기 미수, 직권남용, 예. 나랑 급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비치는데 예. 사실상은 뇌물죄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관계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한 법정에서 네. 쓴다라고 한다면 예. 입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재판 전략상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 싶습니다. 마무리 해주십시오. 다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박상현 박사님. 네, 40년직인데 한 법정에 서는 것을 왜 끄리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로부터 들을 얘기가 없잖아요. 혼자 저지르고 다니니까. 그럼 다 결론 냈는데 예. 굳이 와가지고 들을 얘기가 별로 없다. 예. 최순실 씨는 들어가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괜히 민망하게 얼굴 왜 봐요. 네. 그래서 따로따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이재영 교수님. 네, 저는 약간 인간적인 각도에서 좀 보면 네. 이 균열의 서막이다. 40년 40년 관계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사인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다시 얼굴 보기 싶은데요.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최순실 씨가 최근에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 네. 내가 뭔 죄가 있냐 이런 걸 여러 각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그렇습니다. 독일의
그래서 정유라 발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부하 직원의 관계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예. 이런 게 박 전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는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거 봐라 전부 또 나한테 뒤집어 쓰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네. 이런 감정이 없다면 신이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이 네.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균열의 서막입니다. 권수 교수님, 그럼 뭐 경제공동체 아니라고 하지만 돈 계산 정리할 건 없을까요? 경제 공동체죠. 동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동업자 치고 예.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끝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동업 정말 할 거 못된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네. 나빠지면 동업자는 반드시 섭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세요. 이권 챙기기 동업을 한 분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은 우선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네. 톡박을 써줘야지 뒤집어 써줘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 나 때문에 그렇게 챙겼으면은 네. 또 하나는 고영태, 네. 노석일 그 단속 좀 잘하지. 무슨 네. 호텔에서 아침에 그 둘이 모여갖고 속닥속닥하고 뭐 밥 먹고 그런 짓을 흉한 얘기가 하냐. 다 그래갖고 흘러나가게 그 다 네. 터져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때 배신으로 보는 거고. 네. 최순실 입장에서는 네. 독일에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라고 했고 말해 아직 우병우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들어라겠는데 들어오니까 지금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섭섭하죠. 또 하나는 아까 이 얘기 나왔지만은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나는 지시한 거 그대로 실행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보다 다 했다고 대통령이 아예 모른 체 하고 말이야. 그러냐 이런 거죠. 이제 마무리. 섭섭할 수밖에 없지. 하실 얘기가 많아요 우리 고영식 교수님. 자 그러나 저러나 콩가루가 된 차명폰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 박 정권은 지나간 상처인데 근데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상처를 내기 시작하네요. 한 1조 1,300억 뭐 대충 한 1조 2천억 원 돈인 사드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두 분 의원님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칼 빼든 트럼프 한국에다 사드 비용을 내라고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물게 것이다. 끔찍한 FTA 협정. 끔찍하답니다 지금 FTA 협정이. 재협상하거나 끝낼 것이다. 네, 대단히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아주 중대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상황이고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그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입장 변화가 있는 건 미국의 현직 대통령뿐인가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종료라니요. 이 무슨 얘기야 이거. 발언 취지 파악 중이시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차기 정부에서 논의 필요성이 커졌다라는 반응. 자유한국당은 사드 비용 부담은 홍준표 후보가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국민의당은 정부가 트럼프와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바른정당은 양국 간 합의대로 가야 한다. 정의당 사드 필요 없다. 미국 뻔뻔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대선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And if they fight, you know what? That'll be a terrible thing. Terrible. Good luck, folks. Enjoy yourself. We defend Japan. We defend Germany. We defend South Korea. We defend Saudi Arabia. We defend countries. They do not pay us what they should be paying us because we are providing tremendous service and we're losing a fortune. Who knows? There's a 10% or a 20% chance that I can talk him out of those damn nukes, because who the hell wants him to have nukes? She supported job-killing trade deal, and that was a really bad one with South Korea.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 카드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의 충돌도 있었다는데 정말 우려됩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이제 전술핵도 들어오면 이제 북하고 이제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겠네. 예. 이제는 정치권이 더 이상 사드 배치 가지고 딴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중국이 이해를 하고 경제 보복을 최단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도록
네, 지금 상당히 우리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있고 중대한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들도 많고 발언 시간은 30초로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조금 찬스를 좀 드릴까요? 네. 이건 양쪽 당의 의견이 중요해서 박용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사드와 관련해서요. 지금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던 내용은 뭐냐면 한미상호 방위조약 그 산하의 소파 협약 때문에 미군의 자위적인 방어를 위해서 미국의 군사체계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 비준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계속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라. 이거 니네 거다. 우린 너희한테 팔아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럼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방위원회 소집하고요. 지금 당장 외통위 소집해서 국회가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서 따지고 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늘 얘기했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사안인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국민이 부여해 준 의무와 역할대로 국회가 제대로 이거 묻고 따져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의 생각은요? 예, 저희 당이 작년에 당론을 정할 때도 국회 비준 여부가 큰 논의가 됐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국방부 그리고 미국 측의 발표를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서 이건 비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전제하에 진행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측 대통령 트럼프의 말을 보면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국회 비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약 1조 1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사정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되는데요. 이 문제 특히 고민스러운 것은 같은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와 연계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비준을 빌미로 해서 이 돈을 안 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본다면은 그럴 때 한미 FTA와 연계돼서 이거 종료할 수 있다. 그런 압박카드를 내세운 거 아닌가 그런 큰 우려가 있습니다. 패널 네 분들의 의견을 차례로 이재규 교수님부터. 네, 저는 두 분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정말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다 확실하고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트럼프가 아마 전략적으로 아마 이 카드를 쓰고 있긴 한데 그 우리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실제로 대선에 적절한 영향을 줄 겁니다. 당장 아마 이 부분은 이슈화 될 것이고. 오늘 밤 토론에서 당연히 물론 경제 분야 토론이라고 하지만 이건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FTA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슈화 될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여기에 아마 외교 안보 능력 당면한 당장 한 11일 후에는 바로 우리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을 본인이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마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후보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후보들의 입장을 잘 들여다보면 서둘러서 모든 입장을 단정적으로 결정한 후보들이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될 거다. 설명하기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권수 교수님. 저는 소나기라고 썼는데 이 사안은 어떤 후보에게는 청천벽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게 우리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소나기를 안 피하면은 옷이 완전히 젖어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왔을 때는 얼른 저 천만 밑으로 들어간다가 피하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영향을 잘 대응하고 제대로 설명만 하면은 또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나기는 왜 계속 장마처럼 오래 온다든가 태풍은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 퍼붓는 금방 거니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기처럼 잘 대응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분 의원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국회 비준을 거쳐야죠.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네. 저는 이런 큰 문제일수록 우리가 좀 진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그 냄비 위에 올려놓은 이 생선처럼 불을 끓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선제 타격과 우러나면서 마치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다가
예. 이들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대화와 압박 병행 카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북한이 어떻게 하든 간에 미국의 의도부터 먼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좀 속된 말로 하면 장사꾼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예. 또 이번에 그러면은 10억 달러 얘기도 진의냐 이게. 예. 이거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예. 진의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일방적으로 미국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정부하고 이면 합의한 겁니까? 이건 따져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가하게 뭐.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볼 이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나오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뭐 바로 국회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선 10억 달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미 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커 보여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또 주한미군 분담과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에 들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바로 사드 비용으로 치면서 이거를 어려운 걸 뻔히 한국이 이면 합의가 아니라면은 뻔히 알면서 이것을 조건으로 걸면서 다른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영호 소장님. 예. 아니 사드가 무슨 다단계 옥장판입니까? 옥장판 보내놓고 영수증 후불로 보내고 이거 사드가 10억 불이면 1조 2천억이나 되는 돈인데 아마도 딴 얘기가 없을까요? 전 트럼프가 알아들을까요? 옥장판이 뭔지. 아무튼 물건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영수증 후불로 보내는 거 이거 전형적인 안보파리 장사인데 지금까지는 그 북핵 문제 때문에 보수가 주도하는 안보였다.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보완하자 그랬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경찰 5천 명 동원해서 강제로 그러고 나서 10억 불 내놓으라. 요거 도분 의원님. 네. 국민들 분노해도 이만저만 분노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는 앞으로 사드 문제나 이 안보가 진보 야권 후보들이 주도하는 대선에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해법은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건 저 두 분 의원님께 이용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트럼프 정부의 진위가 뭔지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진위가 이게 정말로 이게 사드에 대한 배치 비용 그리고 뭐 무기를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형식인지 국회의 비준 동의를 피할 수는 없다. 그 부분만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마치 이 실질적으로는 사드에 대한 비용을 받으면서 분식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파 협정에 주둔 비용 협상의 비용을 사실상 전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룰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파 협정에 따른 주둔 비용 협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에 대한 국회의 관여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용진 의원님은?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드가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건 소파 협정에 따라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기들의 방어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무기 체계를 뭐든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양해를 해준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거라서 저 사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 거고 미국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그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고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어이없는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저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회가 난리를 칠게요. 국회가 나서서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난리를 칠 테니까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국회 뒤로 숨으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또 국회를 설득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당신들 말하는 대로 못 해주겠다. 국회가 지금 합의를 안 해준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난리를 쳐놓을 테니까. 방어벽을 치겠다. 아니, 그럼요. 그럼 우리를 국회에서 반대와 온갖 논란을 다 등에 업고 협상력 키우십시오.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약간은 장사꾼 기질의 이 미국의 새로운 파워와 맞서 싸우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이 하실 일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대선 구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강 구도냐 아니면 양강 구도냐 뭐 이 얘기로 뭐 이런저런 얘기가 흐르고 있는데 판세 흐름 그리고 대선 주자 속내 현재의 판세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패널들은 그리고 양당에서 나오신 두 의원께서는 그리고 지금 서로의 속내들 뭐 각자들 속내가 어떨지 지금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아직 안 넘겼네요. 자, 지금 이렇습니다. 양강 구도가 무너졌다 아니면 아직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는 다자 대결을 전제로 했을 때
한국갤럽 조사 프레시안 리서치 뷰 조사를 저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많이 이제 내려갔고요. 이쪽도 많이 내려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뭐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양강구도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지율 조정기다. 다시 오를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결국 문홍 대결이 될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부럽네요 하는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과 양강구도 형성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지금. 네. 들어보시죠. 누가 정권 교체 이후에 촛불 정신을 구현해낼 진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저 문재인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서민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홍준표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 드림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세진 것 없는, 상속받은 것 없는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이 시민들께서 5월 9일 투표하는 날 정말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그걸 보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믿습니다. 저 심상정은 대통령보다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또 우리 여성들도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네, 이 지금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확실하게 균형을 갖춰서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뭐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내용 화면도 똑같은 시간으로 배분해서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서 패널들 의견 들으시고 두 분 의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신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일각에서는 양강구도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무너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양강구도 자체가 아시다시피 한 10여일 사이에 양강구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오르는 지지율이 한 10% 안팎에서 35% 안팎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지금 완전히 떨어진 상태도 아니고 일정 부분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그 조정기의 원인이 바로 안철수 후보 본인한테 있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막판 뒤집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도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도 영입하는 등 그런 뭐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로서는 이제는 일강 굳히기 작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3분지게 해서 어쨌든 15% 이상을 넘음으로써 대선 이후 보수를 확실히 받는다. 주도하겠다. 지금 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제일 큰 일입니다. 버텨내느냐 문제이고 심상정 후보 지금 아주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내친 김에 두 자릿수까지 한번 올려봐. 뭐 이런 전략을 쓰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요. 이재 교수님. 네, 저는 뭐 문 후보는 일광 굳히기 들어갈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45%가 매직 넘버 정도로 이렇게 아마 어떤 구도가 오든 그 정도일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일단 2위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게 당면한 아마 속내이지 않을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은 양강 구도를 회복해야 된다. 저는 여기서 안철수 후보 쪽이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양강 구도가 현실적으로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유승민 후보는 고 교수님 말씀처럼 기필코 완주하는 게 목표일 거고 심상정 후보는 10%를 넘기는 것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저 두 분, 최영 소장.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이미 양강구도는 무너졌고요. 1강 1중 3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재인을 제외한 선수들은 누가 반문의 선봉이 될 수 있느냐. 반문 대표 선수를 교체하자. 이제는 안철수가 아니라 나 유승민이다. 나 홍준표다. 그런 싸움들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건은 이제
아마 안철수 후보가 인물 선거로는 TV 토론에서 본인의 능력,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 선거, 즉 현재 5자 구도를 4자 구도나 3자 구도로 구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인물 선거로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구도를 바꾸기 위한 후보 단일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고, 그 포석이 김종인 전 의원에 대한 공동정부위원장으로 영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쪽에서는 별 얘기가 없네요, 아직은. 하여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상명. 5당, 5당 후보들의 지금 속마음이 어떨까. 네. 우리가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하면 항상 놓쳐버리는 게 있는 거죠. 바닥에 있는 민심은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그걸 짚어내지 못하는 여론조사만 믿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지금 상황. 아마 문재인 후보는 승리, 피부로 느껴집니다. 본인이 직접 그 말 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좀 2등 될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악의 10% 넘어야 할 텐데 이것도 될까? 그래서 상당히 초조하려고 봐요. 안철수 후보는 다녀보니까 바닥 민심은 전혀 다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위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치고 올라가면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유승민 후보는 지금 불안해요. 당내에서 오늘도 한 20여 명이 자꾸 3자 단일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밀어 넣다 보니까 저 정말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 것 같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정의당입니다. 보셨죠? 정책도 내공도 우리 탄탄해요. 지지율 쭉쭉 올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한테는 큰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 박영진 의원님, 지금 3일부터 깜깜이 대선이죠? 그렇죠. 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니까. 그러게 여론조사 뭐 볼 수 있는 날이 4일 정도. 게다가 이제 오늘 밤에 있는 그 토론회가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겠죠. 그러니까 토론회 영향이 반영되는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한번 보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이제 것 국민들이 같아요.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앞서 말씀하신 패널분들 의견에 다 공감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냥 5월 9일만. 근데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만. 그리고 다른 유승민, 그다음에 심상정 두 후보는 홍준표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목표가 뭐냐를 보면은 일감으로 굳혀졌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일감 굳혀졌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고. 이분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후보의 이름들이 이제 쭉 제가 적어놓은 건데 그분들의 목표는 그래서 지금 일이탈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이제 자기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일강을 굳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분명한 객관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데 다른 얘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닥도 아까 박상용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바닥은 다 다르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그게 얼마나 넓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바닥이 서로 달라?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 그렇게 당하고 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처음에 점잖게 시작하면서 다 패널 의견에 공감합니다. 아니 근데 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시면서 왜 또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가장 현재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그밖에 없잖아요. 바닥 민심은 다 주관적으로 있는 거죠. 여론조사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논평 뭐로 해요, 그러면? 여론조사만 그걸 잘 해석하는 문제지. 바닥 민심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객관적 지표가 있는 패널들께서는 패널들 간에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주장하면 각 정당에서 혹시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 불가 의견이 있었습니까? 패널 의견 중에. 패널들 의견들이 다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양강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좀 더 안철수 후보하고 거리감이 좀 많이 멀어졌다, 넓혀졌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 구도가 확실히 깨지진 않았다. 그 이유는 민주당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매직넘은 약 4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지지율이 낮아졌을 불구하고도 문재인 후보는 거의 40% 그대로 내지는 39% 오히려 떨어진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 간의 지지율이 변동들이 다시 조동된다면은 다시 양강을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예. 다시금 양강구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6시 30분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왜 그러셨죠? 두 분이? 네? 우당탕통탕 하시는데 잘 못 들어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요. 이재경 교수하고 박상민 교수하고 왜 그랬던 거죠? 왜 그러냐면 바닥이 깊냐 낮냐 얘기예요. 바닥 미집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다는 거고 한 분은 깊다. 하여튼, 네. 그러니까 속을 지금 다 드러낸 거 아니라는 얘기인데. 네. 앞으로도 믿겠습니다. 문제가 어쨌든 있으면 고영신 통계를 교수가 바탕으로 해서 그걸 추세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예. 통계 그 자체가 우리가 뭐 확신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지난 뭐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예. 지난 4월 총선 네, 때 뭐 지난해 총선 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예. 여론조사 내놓으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 틀렸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의 프랑스는 뿐이다. 아주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그나저나 차기 총리감이라고 우리 시청자들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캠프마다 고민이 커 보입니다. 통합정부 비영남 총리 후보. 이건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말씀하신 국민 추천제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총리는 비영남 총리 후보를 생각하고 있다. 득실 한번 따져보고요. 지금 이 이제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국회 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또 어떤 득과 실이 있을지. 먼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섀도우 캐비넷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자,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시민 참여 용광로 정부가 될 것이다. 탄핵 반대 세력만은 안 된다. 비영남 총리 후보. 송영길 유시민 총리설 그래서 나오는데 이거 뭐 가짜뉴스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공동개혁 정부를 만들겠다. 국회 존중 오픈 캐비닛으로 간다. 그리고 패권 세력은 안 된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총리설이 나왔는데 이건 일축했습니다. 본인이. 홍준표 후보는 충청 영남에서 막 한 사람씩 아마 총리 후보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남 출신 법무장관을 검토 중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연정을 통한 공동정부 내각을 구성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녀 동수 내각,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김종인 전 대표는 총리하고 싶어서 이런 것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지요.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총리는 저는 대탕평 또 국민 대통합 이 관점에서 인선할 그럴 계획이고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염두에 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그분을 공개해서 좀 국민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판단을 이렇게 구해보기도 하고 또 그분도 검증을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입니다. 총리는 대탕평, 국민 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고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 총리의 인사재청권을 보장하며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죠. 상황이 이렇고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지. 이재경 교수가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네. 예, 득실 30초 내로 좀 해주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거를 제시한 것에서 가장 큰 득실은 비영남 총리라고 했는데 사실상 호남 총리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네. 이건 아마 무엇보다도 본인이 즉시 실천 가능한 통합 인사 방안을 제시한 거라는 측면에서 아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 실의 문제는 대선 전에 실명을 거론하면 틀림없이 지금은 상대 진영에서 아마 정쟁화를 심하게 시킬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대선 전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병 박사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통합정부 비영남 총리 후보를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득과 실을 물으셨는데 득은 호남의 호소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비영남하면은 뭐 호남이 압도적으로 먼저 머리에 드는 것이고 실은 뭐냐면은 방금 박영선 의원도 국민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국민 추천제는 대탕평이거든요. 대탕평은 지역 구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남도 괜찮고 호남도 괜찮고 또는 북한 출신도 괜찮은 것이고 다 괜찮은 것인데 이거를 인물을 봐야 되는 그렇죠. 인물과 그 비전을 먼저 봐야 될 때는 또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대통령이 맞는 것이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모습은 다소 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양호 선생님. 네, 저는 단수라고요. 바둑에서 하는 바둑 용어인데 둘러싸기 바로 전 상태. 이 무슨 얘기냐면 단수치기 바로 전 상태. 네, 바로 단수치기 바로 전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 뭐냐면 육도 삼략에 보면 왜 그 장자방이 그 고조를 도와서 한 나라를 통일할 때 한 나라를 세울 때 육도 삼략의 전술을 쓰는데 병법을 쓰는데요. 상대의 패를 보고 내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이라든가 경쟁자가 총리라든가 영입 외연 확장 카드가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호남 공동위원장을 데려오면 총리를 호남으로 하고 안 그러면 다른 지역을 하면 충청을 한다던가 상대 후보에 따라서 내가 총리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단수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영식 교수님. 저는 뭐 통합정부 비영남 총리 후보론의 배경은 하나는 문법이야. 문재인 공포증을 해소하는 거고 충청권 이 중원 공략을 위한 지금 대선을 앞두고 표를 실질적으로 5월 9일을 앞두고 중원 공략 거기에도 안희정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원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는 호남 총리론을 들고 나오리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 호남 총리를 여러 차례 공약했어요. 그런데 호남 총리 공약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때도 지난해 뭐 저쩌고 했는데 그러면 정계 은퇴하겠다든가 대선 안 나오겠다는 그 약속도 지키지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얘기가 결과적으로 부분에서는 신뢰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이용주 의원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박용진 의원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영남 후보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호남 총리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영남 후보라 말하는 데는 저는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호남 총리도 가능하고 충청 총리도 가능하다. 즉 안철수 후보에게로 쏠릴 수 있는 더 지지를 옮길 수 있는 충청과 호남을 다 잡기 위해서 양수 겸장으로 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호남이라고 한다면 그냥 명확히 호남 총리다. 이렇게 딱 해버렸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자, 전 다 쭉 들으셨는데 박용진 의원 생각은요? 제가 월요일 날 2프로에 나와서 마지막 전략이 뭘 쓸까 이렇게 두 후보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문재인의 그릇, 안철수의 그릇이 있는데 두 개의 그릇이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재인의 그릇은 무엇을 담을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안철수의 그릇은 어떻게 비울 수 있을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어제 오늘 보면서 두 분 다 제 말을 받아들였구나.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의 그릇은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치기 이제 들어가서 자신의 안정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더 하겠다. 내가 영남이니까 저쪽은 호남으로 라고 이렇게 안정적인 날개를 쫙 펴겠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오히려 내가 이거 비우고 나눌 테니까 권력을 나눌 테니까 연합을 좀 해서 이게 뒤집기에 좀 갑시다라고 하는 전략을 지금 펴는 거거든요. 먼저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것이든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것이든 하여간 다음 주에 가봐야 득실에 대해서 알 수는 있거든요. 저는 근데 문재인 후보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수를 잘 던져서 지금 그러니까 전략을 잘 펴가고 있다. 판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누가 돼도 등 돌리고 정부 운영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안철수 후보는 개혁공동정부 그리고 총리 국회 추천 이 얘기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득실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저는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회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 개혁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책임 총리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들 간 대표가 합의한다면 추천한다면 그것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답을 듣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국가 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나쁜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의 이제 나쁜 권력의 상징인 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폈죠. 서영호 소장부터 말씀.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김종인 전 대표의 그 공동정부 제안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대한 답이 늦어지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임기 단축을 해서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아마 김종인 대표 평소에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텐데 저런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이 없는 공동정부 제안은 총리 나보고 총리하라는 얘기야? 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득보다는 현재까지는 실이 좀 많은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상우 교수님. 네. 안철수 후보가 큰 것을 발표를 했죠. 공동정부 구성. 그동안에 국정 운영에 이제 로드맵 얘기 나왔는데 오늘 발표를 했는데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비전을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내용이 다소 좀 추상적이에요. 그건 협치의 비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다소 내용이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경 교수님으로 갑니다. 네, 이거 국회 이제 득실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득은 그 국회를 매우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넓은 포석을 깔아서 많은 분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아마 그 장을 제시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누가 잡아도 어차피 여소야대가 될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40석 정도의 소수석의 불안정감을 아마 돌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조금 그 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이 주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뭐 총리를 임명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좀 보니까 헌법 86조를 좀 한번 잘 되새김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 국회에다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해서 추천하고 하라는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인지 이 부분은 좀 잘 검토해서 발표해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이상한 아주 위기 상황과 특별한 경우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 추천 총리 수용 가능성을 얘기했지. 뭐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이 막 임명된 상태에서 저럴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 교수님이 이제 받아주십시오. 저는 뭐 일단 김종인 대표를 앞세워서 사실상의 보수 중도 단일화 내지는 연대를 지금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지금 40석이라든가 또 인재풀의 부족함 이런 것을 메우는 그 불안정 이거를 보완하는 그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보완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겠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하나는 김종인 대표한테 조각권을 준 것인지 실질적으로 뭐 본인이 총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야 뭐 바른정당이든 어디든 좋은 뭐 정운찬이든 뭐 홍석현이든 누구든 다 끌어모아서 제3 지대와 마찬가지 효과를 거두는 국민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어떤 그 모체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준 건지 하나고 두 번째는 뉴스 기사가 오긴 했어요.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종인 대표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명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후에 안철수 후보의 회견을 보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그러한 답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일 날쯤 발표한다니까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먼저 얘기하시고 이영주 의원이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저는 판을 바꾸질 않았어요. 아까 드린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어젯밤에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게 핵심이었을 거예요. 그 아무리 국회에서 사당 원내 대표들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좋은 총리감을 추천했다고 치자고요. 그걸 받았죠. 한 일주일 같이 지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전혀 내가 생각하던 총리감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날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이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헌법 체계에서는요, 총리를 온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본들 대통령이 싫으면 그냥 그날로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헌의 방향과 폭이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걸 전제하지 않은 채로 뭐 총리를 책임 총리제를 한다거나 뭐 책임 내각제를 한다거나 그거 다 정치적인 수사일 뿐입니다.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뭐 김종인 전 대표가 그냥 뭐 총리를 총리를 주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연연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그 개헌에 대한 합의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용주 의원님. 예, 공동계획중 그리고 국회 추천 총리라는 부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다른 정당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후보들에게도. 결국에는 협치 그리고 모든 걸 국회의 권한을 위에 두겠다는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도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한다고 봅니다. 득은 그런 정치 체제, 덜 패권적인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득실로 본다면 득이라고 할 거고요. 실로 보면 이런 거 실리 될 수가 있어요. 안철수가 저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향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내는 바른정당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지지자들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진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돈스러워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 지금 세게 불어서 그렇습니다. TK 보수의 바람입니다. 홍카콜라 대 강철수가 TK와 보수의 이 표심을 놓고 지금 난타전을 계속하고 있죠. 보수층의 선택은 과연 어디일까요? 자, 홍준표, 안철수 서로에게 어떤 전략을 쓸지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위협 바른 TK발 홍준표 바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여론 추이가 지지도 추이가 아주 크게 출렁해가지고 안철수 48에서 23, 19로 떨어지고 있고 홍준표 8에서 26으로 갔다가 22. 이제 조정기인가요?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홍카콜라 서문시장 출마 선언 포함 6번째 TK를 방문하며 박근혜 받았던 표 80%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에요. TK에서 부는 동남풍을 수도권까지. 강철수, 홍찍문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면서 홍준표 뜨니 문재인이 웃는다고요? TK 보수 표심 결집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 홍준표, 안철수 내 페이스메이커예요. 안철수, 김한길과 김종인 긴급 투입. 송영길, 안철수 이러다가 3등할 것 같아요. TK 민심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 아니면 사표될까 불안해서 될 사람에게 찍을 것인가 고민입니다. 지금 SNS를 보면 가장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말이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밖에 안 보이더라. 또 안에서 문을 열고 밖을 나오니까 홍준표만 반겨주더라.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라 우리 자체 분석으로서는 오늘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 후보하고 좌파 후보하고 양강구도로 바로 갑니다. 요즘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받고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요즘 홍준표 후보 비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다들 아시지요, 여러분? 여러분, 안철수 찍어야 개파 패권주의 집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될 사람 밀어주십시오.
네, 이 상황에 대한 편을 들은 생각은요? 고영신 교수님. 저는 뭐 방금 나온 대로 홍준표 후보는 네. 홍문 양강구도론을 지속적으로 문홍 네, 양강구도론을 지속적으로 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나의 페이스메이커라든지 네. 이미 안철수를 추월했다든가 하면서 안철수 깎아내리기. 네, 그거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할 것 같고 그동안 문모닝을 했었는데 뭐 안철수 후보가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국민당에서 문모닝을 해서 큰 재미를 봤어요. 어느 정도 지지율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홍모닝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미 박 전 대표가 홍 찍으면 박근혜가 옥황상제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오늘부터 아주 직격을 가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어쨌든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는 제로섬 관계이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모닝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님. 네, 이게 뭐 TK 보수 복장에서 결투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가 이동 가는 것이 제로섬 방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홍준표 후보는 끊임없이 안철수 찍으면 문재인 된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거 갖고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문 저래도 문이네요. 저런 식으로 하면 결국.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홍준표 후보는 뭐 막 거론할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런 전략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하는 걸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앞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정치적 대승부수를 던지려면 구도에 대한 전환이 없고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현 박사로. 네. 지금 TK와 보수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홍안 어떤 전략을 서로에게 쓸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뭐 홍준표 후보는 일관되죠.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면서 저쪽은 좌파예요. 라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도 일관되죠. 저쪽을 찍으실래요? 그쪽 찍으면 사표가 돼요. 홍준표 찍으면은 기존 한 표를 버리는 겁니다. 될 사람 밀어주세요. 이런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네, 홍준표, 안철수 그냥 시골지 서울지 싸움 하는 거죠. 시골 보수, 서울 보수. 홍준표 후보는 60대 이상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안보, 귀족, 강성노조, 전교조, 동성애 이런 거 자극해서 시골 보수표를 모으겠다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여기에 TK 60대 이상 시골 보수 모으려고 하지 말고 대도시 수도권 중심에 그 고학력층에 40대를 전후한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타겟으로 해서 안보보다는 경제 복지 문제에 집중해서 오히려 중도 보수를 타겟팅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그 보수의 양을 많이 모으는가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박영진 의원님. 아마 그 전략적인 선택을 뭐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TK 지역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포심,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TK 지역에서의 지역적인 어떤 감정, 반발 이런 것들이 비판적 의식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극해서 홍준표 후보 찍어봐야 그 3등이고 사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철수를 찍어야 문재인 후보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겠죠 뭐.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해달라. 지금 당장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에 대한 지지가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어떤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나만 보지 마라. 내 옆에 누구도 있고 자꾸 내가 그릇을 비우고 있다. 욕심 버리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저도 뭐 이렇게 썼는데 똑같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박상병 박사님하고 사표 좌파가 똑같아서 그냥 제 걸 내리고 그냥 설명만 우리는 같은 그룹입니다. 아닙니다. 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혁주 의원. 이해죠. 홍준표 의원은 1등할 생각은 없는 거죠. 어차피 1등할 생각이 없으니까 TK의 마음 드는 것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뭐 홍찍으면 문된다. 결국 사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좀 이제 좀 유권자 좀 타파해달라. 그런 주장을 계속 할 걸로 봅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요. 자, 6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왜 정치를 하는 걸까요? 제가 유승민 후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돕기 싫다면 돕기가 싫어요? 그럼 흔들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막상 바른정당 내에서는 이은재 의원부터 탈당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탈당했으니까요. 바른정당의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뭐 바른정당 앞날 전망. 또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될지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3자 후보 단일화를 강력 촉구한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미래 위해서 단일화를 촉구한다. 좌파 집권을 막을 유일한 방안이다. 중도 보수 대통합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단일화 거부는 역사에 과오 남기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돕기 싫으면 최소한 흔들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어떤 흔들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당식 보수 정치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어이없는 단일화 요구에 할 말을 잊었다. 안철수 단일화 없다. 국민만 믿고 갈 것이다. 이은재 의원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입당했습니다. 유승민 측에서는 열심히 뛰는 후보 등에 칼 꽂는 행위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뽑아놓고 막판에 이렇게 흔들기 하는 거는 이거는 정당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 선거운동을 하기 싫으면 그러면 최소한 흔들기는 안 해야 된다. 그게 당연히 도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경고를 하는데 이제 흔들기 그만하고 도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흔들기를 해도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수를 다시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수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진정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뇌 끝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념과 가치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또 길지 않은 그냥 촌철살인의 상황 분석을 서영호 소장 먼저. 네. 예, 바른정당은 이런 거죠. 항복을 하면 장수는 죽지만 병사는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승민 후보의 정치적인 중도 사퇴하면 단일화를 해버리면 유승민 후보의 정치적 생명은 어렵겠지만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라든가 다음에 의원선거는 살 수 있지 않냐. 살려달라 이런 거고 유승민 후보는 항복을 하면 한 번은 공천받고 잠깐 살았을지 몰라도 영원히 정치적 명분은 없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명멸한다. 그러므로 명분을 가지고까지 싸워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박사님. 네, 지금 전망을 물으셨죠, 그죠? 예. 바른정당의 전망, 자중질환입니다. 네. 길이 없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의 전망은 혼자라도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경 교수님. 네, 전망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단 탈당이 가시화될 거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20명이 성명을 냈는데 이 20명 전체 의원이 33명인데 한 명이 탈당을 했고 20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뭐 마치 유승민 후보한테 최후 통첩성 청명 같았어요. 거기 아마 두 분 김무성, 주호영 그 두 분 공동선대위원장이 빠져 있으니까 당을 22명이라고 당을 지킨다잖아요. 김무성.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이 다 포함된 20명이 성명을 냈는데 이 정도면 저는 뭐 사실상 그 후보가 물론 사퇴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이 됐고요. 성명서 내용을 보면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 그 완주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제가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저는 저런 정당이 국민 앞에 있을 수 있는 정당입니까? 어떻게 저 후보를 뽑아놓고 후보를 보고 사퇴하라고 하는 저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줄 아셔야지. 그런 정당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멀지도 않아요. 민주당이 그랬어요. 그래서 후단협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노무현 후보 뽑아놓고. 옛날 얘기하고 그거 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해보시겠어요? 아니 그때 후전협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니 없다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어디로 그러니까 가고 그건 별개의 문제고 다른 정당 그런 일들은 옳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이 잘못된 있었어요. 거죠. 많이 있었어요. 다시 있으면 안 많이 되는 있었고. 일이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4분 오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의원들이라는 것은 대선 이후 과연 바른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물러설 것이 없죠. 일수불태입니다. 그래야만이 설사 이번에 뭐 본인 스스로도 꼭 대통령이 되리라는 예상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닐 걸로 믿고 차차기를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에 TV 토론을 통해서 많은 그 본인의 장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사퇴를 한다든가 뭐 다른 선택을 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생각도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내에 있는 다른 많은 의원분들이 오늘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탈당 내지는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특히 궁금한 것은 이렇게 20명이 한꺼번에 의견 표명을 했는데 그 20명이 어디로 탈당을 하겠다는 거니 집단적 지지 선언을 하겠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박용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 제일 궁금한 건 그래도 여기 유승민 의원 좀 스톱해. 그럼 유승민 후보가 좀 내려와서 우리가 좀 살 길을 찾읍시다. 근데 그 방향도 다 달라요.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국민의당 가겠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도대체 저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겁이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찬성을 했는지. 그래서 오늘 이은재 의원 뭐 탈당 기자회견문에 보면 뭐 새로운 보수를 다시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을 새로 쌓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벽돌 한 장이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 뒤통수를 쳤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보수를 쌓는 데는 아무런 무기 없어요. 아니 그 탈당을 하고 탄핵을 찬성해서 탈당을 했던 그 정당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게 무슨 새로운 보수를 위한 벽돌 한 장이에요. 저는 차라리 국민의당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대선 국면에서 저희 당한테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그게 용기 있는 행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건 명분도 안 되고 그 벽돌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후보 뒤통수나 치고 있는 저런 정당이 저런 의원, 죄송합니다만 저런 행보, 정치적 행보 솔직히 털끝만큼도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됩니다. 바른정당의 20명 의원들이 우리 박용진 의원의 이 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거기서 또 이렇게 뭘 하나 주워가려고 했어요. 내가 박용진 의원은 뭐 작년에 패널을 우리 같이 했으니까 알고 초선이잖아요. 네. 초선 의원이죠. 네. 이용주 의원은 초선입니다.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잘하세요. 상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딴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앵커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 생명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국민 안위가 더 중요하지. 그거 위한다고 배치 달았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의와 명분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그러니까 알아서도 그것 없이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치를 어느 국민이 그걸 공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용주 의원님은 적어도 대의와 명분 중심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초선끼리 뭉치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서. 뭉치세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뭉쳐서 누가 대선에서 승자가 되든 패자를 품어 안을 수 있고 정말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대선의 마지막 변수는 결국 투표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9대 대선 투표율 고차 방정식 여러분은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후보별 투표율에 따른 득실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역대 대선 당선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13대 89.2% 투표율입니다. 14대 김영삼 81.9%로 좀 떨어졌죠. 그다음에 15대 김대중 80.7로 YS 때하고 DJ 때 비슷합니다. 그리고 16대 노무현 70.8로 10%포인트 정도 쭉 내려갑니다. 17대 이명박 때 또 63.0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지난번 18대 박근혜 때 75.8로 올라갔는데요. 자, 19대 대선 예상 득표율은 18대보다 낮을 것이다. 왜? 실망한 보수층이 투표를 안 한다.
18대보다 높지 않을까? 왜? 세대 간 대결로 결집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 간 득실은 어떨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유숙 교수님부터 이것도 짧은 저는 논평. 뭐 예. 75% 안팎으로 봅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도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총동원이 되다시피 했죠. 그럴 때 나온 게 지금 75.8%라고 본다면은 지금 보수 후보들이 상당히 지금 중도로 가 있고 그분들이 적극적인 투표 유인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낮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한테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는 게 지금까지 그런 공식이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번 경우도 보수층이 예를 들면 투표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층이 적게 투표장에 가가지고 낮으면은 야당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뭐 지금 계층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만 높을수록 전통적으로 야당한테 유리한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당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높을수록 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 보신 거예요? 어느 야당이요? 안철수?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고 그럼 이재인 교수는요? 예, 저는 뭐 높을 이유와 낮을 이유가 같이 공존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0에서 75.8% 사이다. 지난 대선하고 사이 정도 될 거다. 네, 그리고 결론은 높아도 낮아도 문이 유리하다. 이렇게 아니 저는 제 분석입니다. 어디까지는. 근데 사실 투표율이 높을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5명 후보가 팽팽하게 이렇게 대결하면서 아마 자기 지지자들을 결사적으로 아마 투표장에 투표 나가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하고 또 아마 사전 투표가 4, 5일 보장돼 있습니다. 물론 25일부터 해외 투표도 시작이 됐지만은 그런 두개 있고 그리고 투표 시간과 그게 또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보면 20, 30대가 되게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적극 이번에도 참여할 거라고 보아는 높을 가능성이 있고. 18대 때요? 예. 아니 지난 총선 때요. 지난 총선 얘기하시는 20, 30대 되게 높거든요. 물론 그때도 똑같은 선거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 좀 낮을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보수 측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팽팽한 대결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연휴가 끼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70에서 75.4.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박상영 박사님. 투표율을 참 예상이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의 시절이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권 후보끼리의 싸움이에요. 나름대로 선택의 묘미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난 18대 대선보다는 약간 정도 좀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고요. 유분리는 세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50대의 막판 대거 투표율 참여 때문에 판세가 바뀐 거거든요. 이번에도 투표율이 대폭 올라가고 어느 세대가 투표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유분리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영 소장. 네, 저는 75.8% 예상. 지난 19대 대선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유는 저고 고저 양상이 아주 심해질 것이다. 저연령층에서는 투표가율이 아주 높아지고 고연령층에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상세한다면 전년 그 19대 대선하고 18대 대선인가요? 18대 대선과 투표율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2040 세대들이 이번 투표율에 참여하겠다는 게 90%가 상회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4일, 5일 사전 투표율도 예년과 달리 10%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권 심판의 적임자인 진보성이 강한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4월 19일에 저희가 한번 이 와이드에서 투표율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좀 특이했던 건 배종찬 리서치 여론조사 전문가 얘기로는 70%대를 받고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5%로 제일 낮게 받네요. 나머지는 되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이영주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도 한 75% 밑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투표율이 대폭 높아진다면은 75%에서 80%까지 가까이 된다면은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좀 조성이 될 것이나 75% 언저리 정도에서 통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진다면은 문재인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결국 이번에 있어서 투표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60, 70, 80대 중에 적극적인 투표가 있어야지만이 그런 정도의 투표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전 투표율은 낮으나 높으나 문재인 유지다 이런. 듣기는 좋은 말씀인데 이게 지금 경계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서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요 투표율 높아져서 좋다고 하다가 폭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때도 선대위 대변인이었는데요. 그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솔직히 저도 좋았고요. 다 기분 좋아서 이기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일부는 모여가지고 내각 구성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당시 새누리당은 막 문자 돌리면서요. 동원해라. 투표율 높여라 이러면서 실제로 TK 지역에서 사람 구체적으로 실어 날리는 사실상 불법 선거까지를 했었던 걸 저희가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건 보도된 거죠? 예, 맞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새누리당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어놓은 건 투표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까지 잘 끌고 올 만한 동인 그러한 전략 그리고 그렇게 잘 선거 캠페인을 잘 세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발걸음 소리 요란하다고 그게 나를 위한 발걸음인지 오해하다 큰일 난다니까요. 완전히 그때 폭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감히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낮으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리고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캠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끝까지 긴장해서 열심히 잘합시다. 네. 그리고 공약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공약을 다 잊어버린 망각의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밋빛 헛공약 그리고 이벤트 정치를 한 지난 4년이 아니었던가. 박근혜 전 정부 바라보면서 차기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딱 한 말씀으로 꼬집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한다더니 대기업 편의를 봐주고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대통합한다고 그러더니 문학에 블랙리스트 만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돈 안 주고. 이거 돈 가지고 이러는 건 좀 그런데요.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 얘기하다가 담배세, 주민세 등 주로 어떻게 서민 증세만 이렇게 강행을 했든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가지고 친인척 관리를 아주 어느 정권보다도 철저하게 하겠다더니 이석수 특감 사퇴,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네, 국민의 바람이 담긴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을 하였습니다. 희망 복주머니 안에는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희망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복주머니 하나하나에 국민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에 제가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역대 정권마다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우선. 그래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 공약이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였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영호 소장. 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한 번 탄핵이 어렵지 두 번 탄핵은 쉽습니다. 이골이 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죄로 탄핵을 당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증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공약 위반에 대한 들끓는 국민들이 사실 탄핵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 탄핵은 헌법과 국정농단이 아니라 공약을 엄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공약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꾸 탄핵이랑 좀 무시무시하네요. 좀 문자 폭탄 받으시죠. 잘하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선출도 안 됐는데 탄핵 얘기부터 나오니까. 분위기 출발부터 공약을 잘 지키자는 건데 공약을 벌써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 원망이 뽑히지도 않았는데 뜨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병 박사 옆에 있는 저를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헛공약, 이벤트, 차기 대통령의 반면교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이미지 정치에는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미지 정치는 강합니다. 그러나 내공이 없으면은 그 이미지 정치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예. 그것이 반면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수님의 조언은 뭘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공약은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할 때 뭐 정치인들이 뭐 강도 없는데 다리 놔준다는 약속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좋게 뭐 하여튼 뭐 희망을 얘기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공약을 그러나, 하고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해서 하다 보면 공약한 대로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해요.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해보니까 현실은 이래서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차기에 이번에 뽑히는 10일 후에 취임하시는 대통령께서는 설령 못 지키는 공약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게 많이 안 생겼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겨. 그러나 반드시 생길 수는 있다. 그걸 전제로. 고인수 교수님. 우리 국민들 중에 뭐 공약을 믿는 사람이 저는 몇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이번 대선 후보들 내놓은 공약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반의 반도 못 지킬 공약들입니다. 별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이십니까? 이상하게 짧으시네. 반면교사를 어떻게 삼아야 될지. 그러면 이제 두 분 의원님께 1분씩의 시간을 드릴게요. 이용주 의원님. 예.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이든 선언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많은 거짓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짓말은 대선이 끝나도 남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잘 기억해야지만이 잊지 않아야지만이 다음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어떤 선거든 간에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진 의원님은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이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실은 감추지 말고 국민은 속이지 말고요. 말은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도 지금 야당 의원이라서요. 제가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장관들, 차관들, 대통령을 향해서 막 내놨던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여당 의원 된다고 그래서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낙하산 내려보내면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낙하산 저격하려고 열심히 상임해서 뛰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다가 붙여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인수 교수님? 말씀 짧게 하셨어요. 이거 뭐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못 지켰나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전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 보면 알겠죠. 뭐 그걸 꼭 말해야 알겠습니까? 후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요. 공약 이행 시계표 같은 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국민들에게 매일매일 노출시키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공약을 아무도 안 하셔서 혹시 캠프에서 누가 듣고 계시면 이걸 한번 채택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돼야 돼요. 대통령의 하루가.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요. 공약 실천 그건 매 점검을 하고 분기마다 공약 우리 얼마 했습니다 하는데 아는 것도 다 했다 해갖고 다 자기들끼리 모이고 하고 뭐 숫자 종이로 발표하는 건 안 되죠. 8시부터 뭐 토론 방송이 있어서 오늘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이 방송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인물 선거로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구도를 바꾸기 위한 후보 단일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고 그 포석이 김종인 전 의원에 대한 공동정부위원장으로 영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쪽에서는 별 얘기가 없네요, 아직은. 하여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명. 5당, 5당 후보들의 지금 속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하면 항상 놓쳐버리는 게 있는 거죠. 바닥에 있는 민심은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그걸 짚어내지 못하는 여론조사만 믿고 가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지금 상황. 아마 문재인 후보는 승리, 피부로 느껴집니다. 본인이 직접 그 말 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좀 2등 될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악의 10% 넘어야 할 텐데 이것도 될까? 그래서 상당히 초조하려고 봐요. 안철수 후보는 다녀보니까 바닥 민심은 전혀 다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위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치고 올라가면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유승민 후보는 지금 불안해요. 당내에서 오늘도 한 20여 명이 자꾸 3자 단일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밀어 넣다 보니까 저 정말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 것 같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정의당입니다. 보셨죠? 정책도 내공도 우리 탄탄해요. 지지율 쭉쭉 올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한테는 큰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 박영진 의원님 지금 3일부터 깜깜이 대선이죠? 그렇죠. 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니까. 그러게 여론조사 뭐 볼 수 있는 날이 4일 정도. 게다가 이제 오늘 밤에 있는 그 토론회가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뭐 기회겠죠. 그러니까 토론회 영향이 토론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한번 보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은 그렇죠. 볼 수 없는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것 국민들이 같아요.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우리 앞서 말씀하신 패널분들 의견에 다 공감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냥 5월 9일만. 근데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만. 그리고 다른 유승민, 그다음에 심상정 두 후보는 홍준표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목표가 뭐냐를 보면은 일강으로 굳혀졌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일강 굳혀졌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고. 이분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후보의 이름들이 이제 쭉 제가 적어놓은 건데 그분들의 목표는 그래서 지금 이리탈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이제 자기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뭐 문재인 후보가 일강을 굳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분명한 객관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데 뭐 다른 얘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닥도 뭐 아까 저 말씀하신 박상용 저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바닥은 다 다르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뭐 대한민국이 그게 얼마나 넓다고 뭐 우리가 다니는 바닥이 서로 달라?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니 여론조사에 그렇게 당하고 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처음에 점잖기 시작하면서 다 뭐 저 패널 의견에 공감합니다. 아니 근데 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예측을 하시면서 왜 또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가장 현재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그밖에 없잖아요. 바닥 민심은 다 주관적으로 이르는 거죠. 아니 여론조사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아니 여론조사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논평 뭐하러 해요 그러면. 여론조사가 그걸 잘 해석하는 문제지. 바닥 민심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기회를 드릴게요. 객관적 지표가 있는. 패널들께서는 패널들 간에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주장하면 각 정당에서 혹시 뭐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 불가 의견이 있었습니까? 패널 의견 중에. 패널들 의견들은 뭐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양강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좀 더 안철수 후보하고 뭐 거리감이 많이 멀어졌다, 넓혀졌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 구도가 확실히 깨지진 않았다. 그 이유는 민주당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매직넘은 약 45% 정도로 보고 있는다.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좀 지지율이 낮아졌을 불구하고도 문재인 후보는 거의 40% 그대로 내지는 39% 오히려 떨어진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 간의 지지율이 변동들이 다시 조동된다면은 다시 양강을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다시금 양강구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6시 30분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왜 그러셨죠? 두 분이? 우당탕통탕 하시는데 잘 못 들어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요. 이재경 교수하고 박상용 교수하고 왜 그랬던 거죠? 왜 그러냐면 바닥이 깊냐 낮냐 얘기예요. 바닥 민심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다는 거 같고 함부로는 깊다. 그러니까 속을 지금 다 드러낸 거 아니라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믿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추세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통계 그 자체가 우리가 뭐 확신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지난 뭐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지난 4월 총선 때 뭐 지난해 총선 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여론조사 내놓으라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틀렸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늘 프랑스는 아주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그런 거 누가 그나저나 차기 총리감이라고 우리 시청자들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캠프마다 고민이 커 보입니다. 통합정부 비영남 총리 후보. 이건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말씀하신 국민 추천제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총리는 비영남 총리 후보를 생각하고 있다. 득실.
한번 따져보고요. 지금 이 이제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우병우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들어라겠는데 들어오니까 지금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섭섭하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나는 지시한 거 그대로 실행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보다 다 했다고 대통령이 아예 모른 체 하고 말이야. 그러냐 이런 거죠. 이제 마무리. 그러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지. 하실 얘기가 많아요 우리 고영식 교수님. 자 그러나 저러나 콩가루가 된 차명폰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 박 정권은 지나간 상처인데 근데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상처를 내기 시작하네요. 한 1조 1,300억 뭐 대충 한 1조 2천억 원 돈인 사드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두 분 의원님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칼 빼든 트럼프 한국에다 사드 비용을 내라고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물게 할 것이다. 끔찍한 FTA 협정. 끔찍하답니다 지금 FTA 협정이. 재협상하거나 끝낼 것이다. 네, 대단히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아주 중대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상황이고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그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입장 변화가 있는 건 미국의 현직 대통령뿐인가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종료라니요. 이 무슨 얘기야 이거. 발언 취지 파악 중이시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차기 정부에서 논의 필요성이 커졌다라는 반응. 자유한국당은 사드 비용 부담은 홍준표 후보가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국민의당은 정부가 트럼프와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바른정당은 양국 간 합의대로 가야 한다. 정의당 사드 필요 없다. 미국 뻔뻔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대선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And if they fight, you know what? That will be a terrible thing. Terrible. Good luck, folks. Enjoy yourself. We defend Japan. We defend Germany. We defend South Korea. We defend Saudi Arabia. We defend countries. They do not pay us what they should be paying us because we are providing tremendous service and we're losing a fortune. Who knows? There's a 10% or a 20% chance that I can talk him out of those damn nukes, because who the hell wants him to have nukes? She supported job-killing trade deal, and that was a really bad one with South Korea.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 카드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의 충돌도 있었다는데 정말 우려됩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이제 전술핵도 들어오면 이제 북하고 이제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겠네. 예. 이제는 정치권이 더 이상 사드 배치 가지고 딴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중국이 이해를 하고 경제 보복을 최단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도록 네, 지금 상당히 우리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있고 중대한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들도 많고 발언 시간은 30초로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조금 찬스를 좀 드릴까요? 네. 이건 양쪽 당의 의견이 중요해서 박용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사드와 관련해서요. 지금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던 내용은 뭐냐면 한미상호 방위조약 그 산하의 소파 협약 때문에 미군의 자위적인 방어를 위해서 미국의 군사체계가 들어오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 비준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계속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라. 이거 니네 거다. 우린 너희한테 팔아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럼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방위원회 소집하고요. 지금 당장 외통위 소집해서 국회가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서 따지고 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늘 얘기했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사안인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국민이 부여해준 의무와 역할대로 국회가 제대로 이거 묻고 따져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의 생각은요? 예, 저희 당이 작년에 당론을 정할 때도 국회 비준 여부가 큰 논의가 됐습니다. 예. 당시 저희들이 국방부 그리고 미국 측의 발표를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서 이건 비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전제하에 진행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측 대통령 트럼프의 말을 보면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국회 비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 약 1조 1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사정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되는데요. 이 문제 특히 고민스러운 것은 같은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와 연계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비준을 빌미로 해서 이 돈을 안 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본다면은 그럴 때 한미 FTA와 연계돼서 이거 종료할 수 있다. 그런 압박카드를 내세운 거 아닌가 그런 큰 우려가 있습니다. 패널 네 분들. 아니, 그럼요. 그럼 우리를 국회에서 반대와 온갖 논란을 다 등에 업고 협상력 키우십시오.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약간은 장사꾼 기질의 이 미국의 새로운 파워와 맞서 싸우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이 하실 일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대선 구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강 구도냐 아니면 양강 구도냐 뭐 이 얘기로 뭐 이런저런 얘기가 흐르고 있는데 판세 흐름 그리고 대선 주자 속내 현재의 판세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패널들은 그리고 양당에서 나오신 두 의원께서는 그리고 지금 서로의 속내들 뭐 각자들 속내가 어떨지 지금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아직 안 넘겼네요. 자, 지금 이렇습니다. 양강구도가 무너졌다 아니면 아직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는 다자 대결을 전제로 했을 때 한국갤럽 조사 프레시안 리서치 뷰 조사를 저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많이 이제 내려갔고요. 이쪽도 많이 내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뭐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양강구도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지율 조정기다. 다시 오를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결국 문홍 대결이 될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부럽네요 하는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과 양강구도 형성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누가 정권 교체 이후에 촛불 정신을 구현해낼 진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저 문재인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서민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홍준표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 드림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세진 것 없는 상속받은 것 없는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이 시민들께서 5월 9일 투표하는 날 정말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그걸 보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믿습니다. 저 심상정은 대통령보다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또 우리 여성들도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네, 이 지금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확실하게 균형을 갖춰서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뭐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내용 화면도 똑같은 시간으로 배분해서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서 패널들 의견 들으시고
두 분 의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영신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일각에서는 양강구도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무너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양강구도 자체가 아시다시피 한 10여일 사이에 양강구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오르는 지지율이 한 10% 안팎에서 35% 안팎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지금 완전히 떨어진 상태도 아니고 일정 부분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그 조정기의 원인이 바로 안철수 후보 본인한테 있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막판 뒤집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도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도 영입하는 등 그런 뭐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로서는 이제는 일강 굳히기 작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3분지게 해서 어쨌든 15% 이상을 넘음으로써 대선 이후 보수를 확실히 잡는다. 주도하겠다. 지금 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제일 큰 일입니다. 버텨내느냐 문제이고 심상정 후보 지금 아주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내친 김에 두 자릿수까지 한번 올려봐. 뭐 이런 전략을 쓰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 이재 교수님. 네, 저는 뭐 문 후보는 일광 굳히기 들어갈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45%가 매직 넘버 정도로 이렇게 아마 어떤 구도가 오든 그 정도일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일단 2위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게 당면한 아마 속내이지 않을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은 양강 구도를 회복해야 된다. 저는 여기서 안철수 후보 쪽이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양강 구도가 현실적으로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유승민 후보는 고 교수님 말씀처럼 기필코 완주하는 게 목표일 거고 심상정 후보는 10%를 넘기는 것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저 두 분, 최영 소장.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이미 양강 구도는 무너졌고요. 1강 1중 3약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재인을 제외한 선수들은 누가 반문의 선봉이 될 수 있느냐, 반문 대표 선수를 교체하자. 이제는 안철수가 아니라 나 유승민이다, 나 홍준표다. 그런 싸움들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건은 이제 아마 안철수 후보가 인물 선거로는 TV 토론에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 선거, 즉 현재 5자 구도를 4자 구도나 3자 구도로 구도를 바꾸지 않고 의견을 차려라. 이재규 교수님부터. 네, 저는 두 분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정말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다 확실하고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트럼프가 아마 전략적으로 아마 이 카드를 쓰고 있긴 한데 우리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실제로 뭐 대선에 적절한 영향을 줄 겁니다. 당장 아마 이 부분은 이슈화 될 것이고. 오늘 밤 토론에서 당연히 물론 경제 분야 토론이라고 하지만 이건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FTA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슈화 될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여기에 아마 외교 안보 능력 당면한 당장 한 11일 후에는 바로 우리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을 본인이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마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후보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후보들의 입장을 잘 들여다보면 서둘러서 모든 입장을 단정적으로 결정한 후보들이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될 거다. 설명하기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권식 교수님. 저는 소나기라고 썼는데 이 사안은 어떤 후보에게는 청천벽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게 우리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소나기를 안 피하면은 옷이 완전히 젖어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왔을 때는 얼른 저 천만 밑으로 들어간다가 피하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영향을 잘 대응하고 제대로 설명만 하면은 또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나기는 왜 계속 장마처럼 오래 온다든가 태풍은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 금방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나기처럼 잘 대응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분 의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예산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국회 비준을 거쳐야죠.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네. 저는 이런 큰 문제일수록 우리가 좀 진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그 냄비 위에 올려놓은 이 생선처럼 부물 끓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선제 타격이 우러나면서 마치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다가 이제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대화와 압박 병행 카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북한이 어떻게 하든 간에 미국의 의도부터 먼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장사꾼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그러면은 10억 달러 얘기도 진의냐 이게. 이거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진의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일방적으로 미국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하고 이면 합의한 겁니까? 이거 따져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가하게 뭐.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볼 이거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나오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뭐 바로 국회 열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선 10억 달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미 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커 보여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또 주한미군 분담과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에 들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드 비용으로 치면서 이거를 어려운 걸 뻔히 한국이 이면 합의가 아니라면은 뻔히 알면서 이것을 조건으로 걸면서 다른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영호 소장님. 아니 사드가 무슨 다단계 옥장판입니까? 옥장판 보내놓고 영수증 후불로 보내고 이거 사드가 10억 불이면 1조 2천억이나 되는 돈인데 아마도 딴 얘기가 없을까요? 전 트럼프가 알아들을까요? 옥장판이 뭔지. 아무튼 물건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영수증 후불로 보내는 거 이거 전형적인 안보파리 장사인데 지금까지는 그 북핵 문제 때문에 보수가 주도하는 안보였다.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보완하자 그랬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경찰 5천 명 동원해서 강제로 그러고 나서 10억 불 내놓으라. 요거 두 분 의원님. 국민들 분노해도 이만저만 분노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는 앞으로 사드 문제나 이 안보가 진보 야권 후보들이 주도하는 대선에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건 저 두 분 의원님께 이용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먼저 트럼프 정부의 진위가 뭔지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진위가 이게 정말로 이게 사드에 대한 배치 비용 그리고 뭐 무기를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형식인지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할 수는 없다. 그 부분만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마치 이 실질적으로는 사드에 대한 비용을 받으면서 분식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파 협정의 주둔 비용, 협상의 비용을 사실상 전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룰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파 협정에 따른 주둔 비용 협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에 대한 국회의 관여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용진 의원님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드가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건 소파 협정에 따라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기들의 방어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무기 체계를 뭐든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양해를 해준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거라서 저 사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 거고 미국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그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고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어이없는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저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회가 난리를 칠게요. 국회가 나서서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난리를 칠 테니까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국회 뒤로 숨으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또 국회를 설득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당신들 말하는 대로 못 해주겠다. 국회가 지금 합의를 안 해준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난리를 쳐놓을 테니까. 방어벽을 치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셨고요. 네 분의 패널도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열차가 달리고 달려서 이제 11일 후면 종점입니다. 더 갈 수도 없지요. 유권자들은 어떤 대통령을 향해 달리고 있을까요? 민심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일까요? 잠시 후에 대선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씁쓸하고 참 아픈 얘기입니다만 지난 정권도 분명 우리 일이었고 우리의 역사였기에 오늘도 잠깐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재판 이제 진행 중인데요. 40년 지기 박근혜, 최순실 제갈 길 가나 재판을 이제 따로 받고 싶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40년 지기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최순실 측 최순실 박 전 대통령 마주하기를 아주 꺼려하고 있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얘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언급을 자제 중이지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배신감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모두 공모 관계는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진실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분리 재판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양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원에서는 지금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동계센터 강요, 후원 강요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최순실 일괄 선고 방침. 그래서 오늘 법원에서는 이 재판이 열렸는데 결심 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고려해서 일단 연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아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아니 취임사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사 문건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저 과연 어떤 결론이 날까요? 서영호 소장. 네. 왜 이 균열 조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은 난 이래봬도 헌법 위반이야. 난 대통령 출신이야라는 것 같고 최순실 씨는 소위 말해 법률 위반, 사기라던가 사기 미수, 직권남용 나랑 급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비치는데 사실상은 뇌물죄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관계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법정에서 쓴다라고 한다면 입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재판 전략상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 싶습니다. 마무리 다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박상현 박사님. 네. 40년 직인데 한 법정에 서는 것을 왜 끄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로부터 들을 얘기가 없잖아요. 혼자 저지르고 다니니까. 아니 그럼 다 결론 냈는데 굳이 와가지고 들을 얘기가 별로 없다. 최순실 씨는 들어가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괜히 민망하게 얼굴 왜 봐요. 그래서 따로따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재영 교수님. 네, 저는 약간 인간적인 각도에서 좀 보면 이 균열의 서막이다. 40년 관계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사인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다시 얼굴 보기 싶은데요.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최순실 씨가 최근에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내가 뭔 죄가 있냐 이런 걸 여러 각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정유라 발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하 직원의 관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이런 게 박 전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자기는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게 봐라 전부 또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감정이 없다면 신이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균열의 서막입니다. 권수 교수님, 그럼 경제 공동체 아니라고 하지만 돈 계산 정리할 건 없을까요? 경제 공동체죠. 동업을 한 거죠. 그래서 동업자 치고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끝이 좋은 사람들이 없죠. 동업 정말 할 거 못 된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나빠지면 동업자는 반드시 섭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권 챙기기 동업을 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톡박을 써줘야지. 뒤집어 써줘야 할 거 아니냐. 그동안 나 때문에 그렇게 챙겼으면은 또 하나는
고영태, 네. 노석일 그 단속 좀 잘하지. 무슨 네. 호텔에서 아침에 그 둘이 모여갖고 속닥속닥하고 뭐 밥 먹고 그런 짓을 하냐. 그래갖고 그 다 터져 나온 거 아니냐. 그때 배신으로 보는 거고. 최순실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들으라고 하고 말해.